목욕을 마친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자리에 임금이 들어섰습니다. 내관이 안내하는 동선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한 아이에게서 멈췄습니다. 걸음이 멎었습니다. 내관이 고개를 돌렸을 때 임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산골 나무꾼 돌쇠가 눈 속에서 주운 아이 바오. 그 아이가 한양에 올라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바오가 한양에 도착한 것은 집을 떠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을에서 뽑힌 아이 5이 아전을 따라 걸었고 다른 고을 아이들과 합류하면서 무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양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 수는 20명이 넘었습니다. 바오는 그중 가장 옷이 남루했습니다. 분이가 시집 치마를 풀어 만들어준 저고리가 깨끗하기는 했으나 다른 아이들의 옷감과 비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양은 바오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집이 많았고 사람이 많았고 소리가 많았습니다. 산골에서는 새 소리와 바람 소리가 전부였는데 여기는 사방에서 사람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바오는 입을 다물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눈이 바빴지만 발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궁 근처의 별채에 머물게 됐습니다. 방 하나에 4~5명씩 들어갔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아이 하나가 바오의 옷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산골이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바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무를 하십니다. 그 아이가 바오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오의 눈이 또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눅 든 눈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날은 글을 읽히고 뜻을 물었습니다. 둘째 날은 물음에 대한 답을 글로 쓰게 했습니다. 셋째 날은 아이들을 1명씩 불러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겉으로는 예조의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매 시험의 결과를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관리가 올리는 보고에는 아이들의 이름과 답안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생김새, 나이, 출신 고을, 부모의 신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이 시험은 인재 등용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겨울, 궁에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자가 영모로 몰려 죽었습니다. 세자빈도 같은 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세손은 생후 돌을 간 넘긴 아기였습니다. 영모를 꾸민 자들은 왕세손까지 없애려 했으나 유모 궁녀가 아기를 빼돌려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모는 잡혀 죽었고 아기의 행방은 끊겼습니다. 임금은 세자의 억울함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영모는 누명이었습니다. 세자를 죽인 자들이 조정 안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왕세손을 공개적으로 찾으면 잔당히 먼저 아이를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인재 시험을 꾸몄습니다. 전국에서 왕세손 또래의 아이들을 모아 한양으로 올리게 했습니다. 겉은 인재 등용이었고 속은 왕세손 찾기였습니다. 임금이 아이를 찾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왕세손이 태어났을 때 임금이 직접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 뒤 견갑골 아래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붉은 반점.
옷을 벗기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셋째 날 시험이 끝난 뒤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23명의 아이 중 답안이 뛰어난 아이가 5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의 이름 옆에 관리가 따로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바우. 아버지, 이름 돌쇠. 산골 나무꾼의 아들. 나이 10살. 답안이 가장 뛰어남. 임금은 그 이름 옆에 있는 정보를 읽었습니다. 산골 나무꾼. 나이 10살. 임금의 손이 멈췄습니다. 왕세 손이 살아있다면 올해 11살. 산골에서 자랐다면 정확한 나이를 모를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목욕 재개를 시켜라. 입궐 전에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관례적인 절차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목욕 자리에 믿는 내관을 심어 놓은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욕은 궁 밖 별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5명씩 나뉘어 차례로 목욕을 했습니다. 내관 하나가 아이들의 몸을 살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 몸에 상처나 부스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궁에 들이기 전에 병이 있는 아이를 걸러내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내관의 진짜 임무는 하나였습니다. 왼쪽 어깨 뒤를 보는 것. 바우가 목욕 차례에 들어갔습니다. 바우는 옷을 벗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산골에서는 여름에 개울에서 씻었지만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는 동안 바우는 조용히 물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관이 다가왔습니다. 등을 닦아주마. 바우가 뒤를 돌렸습니다. 내관이 수건으로 바우의 등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이 왼쪽 어깨 뒤를 지나갔습니다. 내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견갑골 아래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내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등을 끝까지 닦아주고 바우의 머리를 쓸어주며 웃었습니다. 다 됐다. 옷 입거라. 내관은 목욕이 끝난 뒤 별채를 나와 곧장궁으로 향했습니다. 임금 앞에 엎드려 보고를 올렸습니다. 있었습니다. 임금이 내관을 봤습니다. 내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왼쪽 어깨 뒤 견갑골 아래.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붉은 반점. 바우라 불리는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임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임금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다가 멈추고 다시 움직이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목욕을 마친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자리에 임금이 직접 나왔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재 시험에 임금이 직접 나오는 법은 없었습니다. 관리들이 술렁였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아이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바우 앞에서 임금이 멈췄습니다. 임금은 바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바우가 고개를 들어 임금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옆에 선 내관이 고개를 돌렸을 때 임금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바우의 얼굴은 죽은 세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우는 임금이 왜 자기를 보고 서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눈에 고인 것이 무엇인지 아이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관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임금은 대전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에 돌아와 문을 닫고 혼자 앉았을 때 임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세자를 잃은 뒤 손자마저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10년.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나무꾼의 아들로 산골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임금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전만으로는 완전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아기와 함께 가져간 것이 있었습니다. 왕세 손의 금 돌반지와 세자를 죽인 영모의 증거가 담긴 밀명서. 유모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운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임금은 가장 믿는 내관에게만 명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를 한양으로 불러 올려라. 은밀히. 임금이 아이들을 직접 보러 나간 날, 조정에서 눈치를 챈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좌의정 윤상철이었습니다. 윤상철은 10년 전 그 겨울밤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자를 영모로 몰아 죽인 것은 윤상철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알았고, 그래서 먼저 손을 썼습니다. 밀명서를 꾸며 세자를 역적으로 만들었고, 세자빈까지 제거했습니다. 왕세손도 처리하려 했으나 유모가 아기를 빼돌린 뒤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윤상철은 그 뒤로도 충신의 얼굴을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가장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임금에게 충언을 올렸고, 다른 관리들 앞에서는 늘 나라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눈은 가늘게 내리깔고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그 얼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상철에게 한 가지 불안이 있었습니다. 왕세손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유모가 잡혀 죽었을 때 아기는 함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폭설이 모든 흔적을 덮었고 이후 수색에서도 아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었을 것이야 짐작했습니다. 그 겨울의 추위에 갓돌 넘긴 아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못한 것이 10년째 윤상철의 안쪽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 윤상철에게 임금이 인재시험 자리에 직접 나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윤상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인재시험은 예조가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세손 또래의 아이들만 모았다는 것이 처음부터 걸렸습니다. 나이를 8에서 12로 한정한 것. 양반 자제뿐 아니라 평민 자제까지 모은 것. 윤상철은 그 시험에 방이 붙었을 때부터 불편했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임금이 직접 나갔습니다. 무언가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상철은 자기 사람을 보냈습니다. 궁 안팎에 심어놓은 첩자였습니다. 별채 근처에 배치된 하급 관리 하나가 윤상철의 사람이었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임금이 아이들 목욕 자리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아이 한 명 앞에서 오래 서 계셨습니다. 윤상철이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냐? 바우라 불리는 아이입니다. 산골 나무꾼의 아들이라 합니다. 윤상철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부드럽던 얼굴이 한순간 딱딱해졌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더 알아내라.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임금이
왜 그 아이 앞에서 멈췄는지 첩자가 물러갔습니다. 윤상철은 자리에 앉아 한참 생각했습니다. 산골 나무꾼의 아들. 나이는 10살 안팎. 만약 왕세손이 그때 죽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 나이의 것이었습니다. 윤상철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접혔다 펴졌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확인된 뒤에는 늦습니다. 그날 밤 윤상철은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조정 안에서 자신에게 빚이 있는 관리였습니다. 인재 시험에 뽑힌 아이들의 출신을 정리해 올려라. 특히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따로 보고하라. 충신의 얼굴 아래에서 열흘 동안 잠자고 있던 것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은 내관이 산골 마을에 도착한 것은 바우가 한양에 온 지 20날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내관은 행색을 감췄습니다. 궁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사치 차림으로 마을에 들어가 돌쇠네 집을 찾았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집에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오자 분이가 경계했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 계신 아이의 일로 왔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내관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합니다. 다만 부모를 한양으로 모시라는 명이 있습니다. 돌쇠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내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관은 돌쇠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양에서 아이의 부모를 만나야 하니 함께 올라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물었습니다. 왜요? 내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다시 물었습니다. 바우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모를 만나고 싶다 하셨습니다. 돌쇠는 위라는 말이 누구를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바우가 무사하다는 말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부는 이튿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분이가 짐을 꾸리면서 바우에게 줄 먹을 것을 챙겼습니다. 돌쇠는 짐을 지고 문을 나서다가 멈췄습니다. 부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항아리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깐 서 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한양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부부가 도착한 곳은 궁이 아니었습니다. 궁 밖에 작은 관사였습니다. 내관이 안내했고 방 하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멍한 얼굴로 방 안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방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이가 방바닥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튿날 내관이 부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가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평생 가마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관이 타라고 했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걸어서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궁 안의 작은 전각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관 둘만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자기들보다 한참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방의 크기, 옷의 결, 내관들의 자세,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돌쇠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돌쇠의 손을 봤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이 잡힌 손이었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우라는 아이의 아비가 내냐? 돌쇠가 바닥에 이마를 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그 아이를 어디서 얻었느냐? 돌쇠의 몸이 굳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것을 묻는 것인가? 바우가 시험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바우의 출신이 문제가 된 것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하나의 생각이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아이를 빼앗긴다.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임금이 돌쇠를 봤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이마를 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겠다. 그 아이를 어디서 얻었느냐?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임금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어떤 벌을 받는 일인지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바울을 잃는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돌쇠보다 먼저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 했으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임금은 우는 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붙인 채 버티고 있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임금은 이 사내가 왜 거짓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내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내관이 부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다시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온 뒤 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분이 누구야? 돌쇠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바울을 빼앗으려는 거야?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이 한양이라는 곳에서 돌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그날 밤 돌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바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바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러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품 안에 붓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우가 쓰던 붓이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것이 손 안에서 아무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붓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임금은 돌쇠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관사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고 바울을 만나게 해달라는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하루에 2번 밥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먹으라고 해도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바우가 어디 있는 거야? 만나게 해달라고 해. 분이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내관에게 말해봤습니다. 내관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내관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내관이었습니다. 임금이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관이 돌쇠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면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지금 임금 앞에서 거짓을 고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죄인지 아느냐? 돌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내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임금께서 너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해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 돌쇠는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관이 돌쇠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내가 사실을 말하면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는 다시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분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이가 떨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 만큼 울고 난 뒤라 눈이 부어 있었지만 고개를 숙인 자세는 단단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다시 묻겠다.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함께 있었느냐? 돌쇠는 한참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붙인 채 숨소리만 거칠었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돌쇠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돌쇠는 그 손길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을 봤습니다. 돌쇠가 본 것은 벌하려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돌쇠의 입이 열렸습니다. 눈 속에서 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 열린 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바위 틈에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의 겉옷에 쌓여 있었고 얼굴이 새파랬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안고 내려왔습니다. 돌쇠는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이 쏟아졌습니다. 아이한테 입혀져 있던 옷 안에 보자기가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반지하고 종이가 있었습니다. 팔려고 장터에 가져갔더니 목이 날아간다고 해서 항아리 밑에 숨겼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집에 있습니다. 부엌 항아리 밑에. 임금이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즉시 물러갔습니다. 임금이 다시 돌쇠를 봤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게 하겠다. 내 집에 항아리 밑이라 했느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주어서 제가 키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제 아들입니다. 돌쇠의 이마가 다시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산골로 떠났습니다. 왕복 열흘이 넘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임금은 보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전만으로는 백관 앞에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물증이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기다리는 사이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돌쇠의 목을 조여 올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보자기가 오기 전에 하나만 먼저 명했습니다. 돌쇠와 그 아내를 아이에게 만나게 해주어라. 돌쇠와 분이가 바오를 만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바오가 방으로 들어오자 분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바오를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오가 분이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 괜찮아. 돌쇠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오가 분이 품에서 빠져나와 돌쇠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돌쇠는 바오의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에 닿았습니다. 바오가 자란 것 같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우의 머리를 쓸어내리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투박한 두 팔이 아이를 감쌌습니다. 바우가 돌쇠의 품에서 고개를 묻었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눈이 젖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바우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봤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걸 물어봐. 돌쇠가 물었습니다. 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몸에 있는 점이 뭐냐고.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우의 눈을 봤습니다. 바우의 눈이 맑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돌쇠는 바우를 다시 안았습니다. 더 세게 안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돌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산골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윤상철은 즉시 알았습니다. 첩자의 보고가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산골 나무꾼 부부가 한양에 올라왔다는 것, 임금이 그들을 직접 만났다는 것, 아이의 부모에게서 무언가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 하나하나가 윤상철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보고가 왔습니다. 임금께서 조정백관을 소집하려 하고 계십니다. 왕세손과 관련된 자리가 될 것이라 합니다. 윤상철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만 남았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왕세손. 10년 전 죽였어야 할 아이가 살아있다면 윤상철에게 남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왕세손이 공식 확인되는 순간, 세자의 억울함이 밝혀지는 순간, 그 칼끝은 자신을 향할 것이었습니다. 윤상철은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확인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왕세손이 아니라는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방법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역적으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왕세손이라 주장하는 것은 왕실을 사칭하는 행위였습니다. 산골 나무꾼이 아이를 주워 왕실의 피를 사칭했다고 몰면 부부는 역적이 됩니다. 부부가 역적이면 아이의 신분도 무효가 됩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왕세손이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윤상철은 조정회의가 열리기 전에 선수를 쳤습니다. 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윤상철이 먼저 나섰습니다. 근심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충신의 표정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전하, 신이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윤상철을 봤습니다. 임금의 눈에는 아무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윤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래 인재 시험으로 올라온 아이 중 하나를 왕세손이라 하는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온 자가 산골 나무꾼이라 하옵니다. 조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윤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출처 모를 아이를 왕세손이라 우기는 것은 영모나 다름없사옵니다. 산골 나무꾼의 말을 어찌 믿겠사옵니까? 백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윤상철이 준비해 온 말을 이어갔습니다. 왕세손은 10년 전 영모의 혼란 속에서 행방이 끊겼사옵니다. 그 뒤로 유골도 유품도 발견되지 않았사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갑자기 산골 나무꾼이 아이를 데려와 왕세손이라 하옵니다. 이것이 어찌 의심스럽지 않겠사옵니까? 윤상철이 임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하, 만에 하나 이 자가 아이를 이용해 왕실에 접근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대역죄에 해당하옵니다. 부부를 즉시 잡아 국문해야 하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백관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상철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왕세손이라 주장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임금은 윤상철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상철은 임금의 침묵을 기회로 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부부를 국문하고 아이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한 뒤에 왕세손 여부를 논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이것이 윤상철의 수였습니다. 국문이 시작되면 부부는 버티지 못합니다. 나무꾼 부부가 관아의 신문을 견딜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국문 과정에서 부부가 무너지면 아이의 신분 주장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임금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상철이 더 말하려는 순간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좌의정의 우려는 알겠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내일 다시 논하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상철은 임금의 뒷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루를 벌었습니다. 내일이면 백관들의 동의를 더 모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를 국문대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윤상철은 몰랐습니다. 그 하루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돌쇠와 분이가 있는 관사에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내관이 돌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정에서 부부를 역적으로 잡아 국문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쇠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한양에서 돌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를 해서 팔 수도 없고 밭을 지킬 수도 없고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분이가 돌쇠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아이를 살렸는데 왜 역적이야?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이를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품 안의 붓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붓. 바우가 이 붓을 쥐고 글을 쓰던 손.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돌쇠는 붓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든 바우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몰랐습니다. 임금이 윤상철의 말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산골로 떠난 내관이 무엇을 가지고 돌아올 것인지, 돌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관이 돌아왔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한양까지 말을 갈아타며 쉬지 않고 달린 것이었습니다. 보통이면 열흘 넘게 걸릴 길을 여드레 만에 주파했습니다. 내관은 궁에 들어서자마자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품에서 먼지 묻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임금이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금 돌반지가 나왔습니다. 임금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반지였습니다. 아기 손목에 맞을 크기였습니다. 표면에 왕실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 문양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것은 왕세손이 태어났을 때 임금이 직접 만들어 아기 손목에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유모에게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유모가 스스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아기의 신분을 증명하려고. 임금의 눈이 젖었습니다.
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밀명서였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세자를 역적으로 모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주동했고, 누가 가담했고, 어떤 거짓 증거를 만들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유모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증거. 유모는 아기와 함께 이것을 목숨 걸고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밀명서 맨 아래의 서명과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좌이정 윤상철. 임금의 손에서 떨림이 멈췄습니다.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임금은 밀명서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백관이 모였습니다. 윤상철은 어제보다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밤사이 자기 편에 설관리 셋을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부부를 국문대에 세우는 결정을 밀어붙일 작정이었습니다. 윤상철이 나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근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전하, 어제 앓은 발을 다시 올리옵니다. 출처 모를 아이를 왕세손이라 칭하는 것은 왕실을 사칭하는 대역이옵니다. 부부를 즉시 국문하여 진상을 밝혀야 하옵니다. 백관 사이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상철이 준비한 관리들이었습니다. 윤상철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임금이 윤상철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제와 같았습니다. 좌이정.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출처가 중요하다. 윤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말이 자기 편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출처를 밝혀야 사칭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임금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백관 앞에서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세자를 역적으로 몬 밀명서다. 조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상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임금이 밀명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글씨가 빼곡한 종이가 백관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왕세손의 유모가 아기와 함께 이 밀명서를 궁 밖으로 빼돌렸다. 유모는 죽었으나 아기는 살았다. 산골 나무꾼이 눈 속에서 아기를 주워 10년을 키웠다. 그 나무꾼의 집 항아리 밑에서 이것이 나왔다. 임금이 밀명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이 윤상철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밀명서 맨 아래에 서명과 인장이 있다. 윤상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으나 대전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출처가 분명한 내 서명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영모가 아니면 무엇이냐. 조정이 소란해졌습니다. 백관들이 윤상철을 봤습니다. 방금까지 윤상철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던 관리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상철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인상이 벗겨졌습니다. 남은 것은 가늘고 차가운 눈뿐이었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위조된 것이옵니다. 신은 그런 밀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사옵니다. 임금이 밀명서를 윤상철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 인장을 대조하라. 내관이 윤상철의 인장을 가져왔습니다. 백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밀명서의 인장과 윤상철의 인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의 두께, 글자의 배치, 가장자리의 마모 자국까지 일치했습니다. 윤상철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임금이 일어섰습니다. 좌의정 윤상철은 세자를 역모로 몰아 죽이고 왕세손을 제거하려 한 역적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잡아 가두라. 그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윤상철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윤상철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전하, 신은 충신이옵니다. 나라를 위해서였사옵니다. 임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상철의 목소리가 대전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조정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돌쇠와 그 아내를 데려오라. 그리고 바울을. 세 사람이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대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돌바닥이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습니다. 바오가 돌쇠와 분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바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백관이 보는 앞에서 임금이 직접 걸어 내려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지만 임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임금이 바오 앞에 섰습니다. 바오가 고개를 들어 임금을 올려다봤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이마를 붙인 채 숨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답하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아비입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자기에게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왕세손의 아비가 산골 나무꾼일 수는 없으니까. 조용했습니다. 대전안이 고요했습니다. 바오가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오가 스스로 일어서서 돌쇠에게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돌쇠 앞에 무릎을 꿇고 돌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오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오가 돌쇠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쇠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제야 어깨가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어깨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임금이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임금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대전 안에 있던 백관들 중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여럿이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왕세손이다. 그리고 이 부부는 왕세손을 살린 은인이다. 돌쇠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안은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품 안의 아이가 따뜻했습니다. 그것만 느꼈습니다. 윤상철이 잡혀간 뒤 조정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밀명서에 이름이 적힌 자들이 하나씩 잡혀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세자를 죽인 명모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윤상철은 국문 끝에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충신의 가면을 쓰고 10년을 버텼으나 자기 손으로 쓴 서명이 자기 목을 잘랐습니다. 왕세손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바우라는 이름 대신 왕실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돌쇠와 분이를 부르는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궁 안의 사람들이 어색해했으나 바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임금이 돌쇠와 분이를 불렀습니다. 짐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졌다. 임금은 돌쇠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벼슬을 할 줄 모릅니다. 임금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내리겠다. 내 아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부부에게 산골마을 일대의 넓은 토지와 집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명했습니다. 왕세손을 키우는 인을 학대한 자를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좌수 고만석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바오가 마을에 내려온 것은 한 달 뒤였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귀에 멈췄습니다. 바오가 내렸습니다. 뒤따라 돌쇠와 분이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이 있다는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으나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오 뒤로 관복을 입은 관리 셋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관리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교지를 읽었습니다. 나무꾼 돌쇠와 그 아내 분이는 왕세손을 눈속에서 9회 10년간 키우는 인이다. 임금께서 토지와 가옥을 하사하시고 이 부부를 해한 자를 엄히 다스리라 명하셨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왕세손. 그 말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돌쇠네 아이가 왕세손이었습니다. 나무꾼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손자였습니다. 고만석이 마을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햇빛이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관리의 사람들이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가 고만석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마을 좌수 고만석. 왕세손을 키운 은인에게 품삯을 반만 주고 밭을 빼앗으려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멸시한 죄를 물어 좌수직을 파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고만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고만석이 항상 턱을 치켜들고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지금 고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오가 고만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만석이 고개를 들어 바오를 올려다봤습니다. 작고 옹졸한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 형편이 바뀌었으니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고만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올려다보지 못했습니다. 관리들이 고만석을 끌어냈습니다. 고만석은 마을 사람들이 늘어선 길을 지나며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고만석을 보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고만석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러간 뒤 바오가 돌쇠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바오가 서당에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돌쇠가 나무짐을 지고 오르내리던 길이었습니다. 분이가 바오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오가 분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나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분이가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바오의 다른 쪽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엌이 보였습니다. 돌쇠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아리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돌쇠는 항아리를 드러냈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보자기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빈자리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반지가 있던 자리, 비밀이 있던 자리.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았던 자리. 비어 있었습니다. 비밀이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항아리를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바우가 서 있었습니다. 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돌쇠가 바우를 봤습니다. 바우가 돌쇠를 봤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이다. 바우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돌쇠는 그 웃음을 오래 봤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 해가 세 사람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바우는 궁으로 돌아가 왕세손의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산골 마을에 내려와 돌쇠와 분이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우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쇠는 끝내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넓어진 집에서 예전과 같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산에서 내려올 때 마당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품 안에는 여전히 작은 붓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우가 두고 간 붓. 돌쇠는 그것을 끝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